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평범한 데이터들을 아주 기묘하고 새로운 양자 세계에 어떻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번역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양자 여건을 발급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직관적인 방법부터 데이터를 거의 마법처럼 꾹꾹 눌러 담는 기술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심지어 데이터들끼리 서로 얽히게 만드는 신기한 방법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선택이 왜 그렇게 어려운 딜레마가 되는지 그 핵심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관문이죠. 바로 데이터의 양자 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한 편을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외계 언어로 번역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터를 양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건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거대한 도전 과제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양자 컴퓨터는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다루는 그 수많은 숫자, 이미지, 텍스트들을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양자 데이터 인코딩이라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고전 세계와 양자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양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든 이 인코딩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 특징 하나를 큐비트 하나에 그냥 1대1로 딱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바로 각도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그 대표 주저입니다.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데이터에 있는 어떤 숫자 값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큐비트 하나의 회전 각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숫자가 큐비트의 물리적인 회전이라는 실체로 변신하는 거죠. 신기하죠?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블로흐쿠라는 가상의 공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는 이 공 표면의 한 점에 해당하거든요. 각도 인코딩이라는 건 우리 데이터 값을 회전 각도로 써서 큐비트의 상태를 이 공 위에 어떤 특정 지점으로 딱 하고 옮겨놓는 작업인 거예요. 데이터 값이 조금 바뀌면 공 위의 점 위치도 스르륵 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이 멋진 그림을 이제 수학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보세요. 데이터 값 x1이 y축 회전 게이트의 입력 값으로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양자 연산 한 번이면 그냥 평범했던 숫자가 복소수 벡터로 이루어진 진짜 양자 상태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방법, 장점만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직관적이고 회로도 단순하니까 지금처럼 아직 완벽하지 않은 NISQ 시대의 양자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써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만약 데이터 특징이 100개다. 그럼 큐비트도 100개가 필요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이터 특징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관계도 전혀 포착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쉬운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훨씬 더 간략하지만 그만큼 더 복잡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 정보하는 게 대체 얼마나 빽빽하게 저장될 수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진폭 인코딩입니다. 이건요, 아까처럼 특징 하나를 큐비트 하나에 넣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터 벡터 전체를 양자 상태의 진폭이라는 곳에 말 그대로 우겨 넣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진폭이 뭐냐고요? 나중에 큐비트를 측정했을 때 특정 결과가 나올 확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들어보세요. 무려 25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 벡터를 단 8개의 큐비트 안에 쏙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의 8제곱이 바로 256이거든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압축률이죠. 이 기술의 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수적 정보 밀도. 큐비트가 딱 하나만 늘어나도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배로
또 2배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양자 컴퓨터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잠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엄청난 힘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크게 3가지 장벽이 있어요. 첫째, 양자역학의 규칙상 모든 진폭의 제곱의 합이 딱 1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에 맞게 정교화해주는 아주 까다로운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렇게 특별한 상태를 만들려면 양자 회로가 엄청나게 깊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이렇게 빽빽하게 집어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 정보를 다시 제대로 꺼내보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좀 더 고급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특징들을 하나씩 따로 다루거나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우겨 넣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데이터 특징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관계 자체를 양자 회로에 직접 새겨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왼쪽에 있는 지피처 맵처럼 큐비트 하나짜리 게이트만 쓰면 큐비트들은 그냥 각자 따로 노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ZZ 피처 맵을 보세요. 이건 큐비트 2개를 동시에 건드리는 게이트를 쓰거든요. 이걸 통해서 큐비트들을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얽힘 상태죠. 그리고 바로 이 얽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 특징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양자 상태에 그대로 조각해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얽힘이라는 말이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리학에서 쓰는 비유를 하나 빌려오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큐비트들을 얽는다는 건 뭐랄까 거대한 자석 안에서 수많은 N극과 S극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현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데이터 특징들 사이의 관계를 마치 자연에 존재하는 물리법칙처럼 모델링하는 거죠. 정말 강력한 접근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인코딩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깊은 고민 속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토리노 공학대학교의 한 논문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최적의 인코딩 전략은 특정 사례 연구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통하는 만능 열쇠 같은 인코딩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입니다. 각도 인코딩처럼 큐빗은 좀 많이 쓰더라도 현재 하드웨어에서 돌리기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폭 인코딩처럼 큐빗은 확 아끼는 대신에 복잡한 회로를 감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풀려는 문제와 내가 가진 데이터에 딱 맞는 최적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까지 한 문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회로 우회 문제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랑 일반 컴퓨터를 같이 쓰는 모델에서 이 똑똑한 AI가 양자 회로의 그 신비한 능력을 배우고 활용하는 대신에 그냥 정답만 숙속 맞추기 위한 편법 혹은 지름길을 스스로 찾아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I의 고전적인 부분이 양자 회로를 보고 너의 그 심오한 양자적 특성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 저렇게 나오니까 그걸 써먹어야겠다 하고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진짜 능력을 전혀 쓰지 않고도 그냥 정답만 맞히는 방법을 터득해버린 거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우리가 AI에게 양자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서 새로운 시를 쓰게 하고 싶었는데 AI는 그 언어를 배우는 대신 그냥 성능 좋은 번역 앱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법만 터득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양자 AI는 과연 저 미지의 양자 공간을 진정으로 탐험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고전적인 계산의 연장선 위에서 양자인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걸까요? 이 인코딩의 딜레마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펼쳐질 양자 머신러닝의 미래의 그 자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